17살 때 부유하고 교활한 반 친구 오웬 리지에게 절도 누명을 쓰고 퇴학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삶과 명예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재건하며 오웬이 설립한 기술회사로 명성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 후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 겹의 신탁과 가명 뒤에 숨은 조용한 투자자가 되어서였습니다. 그가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허세를 부리는 동안 저는 내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며 그의 제국을 서서히 함정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중요한 것은 절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삶을 훔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시절이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들불처럼 번진 단 하나의 비난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졸업반, 졸업3 주 전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지원을 막 끝낸 참이었고 사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 학점은 좋았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에서 시작할 만큼은 저축해 두셨다. 그런데 사물함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말하길 무작위로 훑어보았다고 했다. 교감 선생님이 내 사물함을 모두 앞에서 열어보셨다. 안에는 새 아이폰 2대, 현금 뭉치, 그리고 교내 서점에서 산 태그가 아직 붙어있는 은색 시계가 있었다. 난 그런 건 손도 대지 않았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미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부정하는 건 별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나를 공격했다. 여자친구는 울면서 나를 차단했다. 선생님들은 내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실망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최악의 순간은 오웬 리지가 근처에 서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블레이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걱정스러운 척 눈을 크게 뜬 채 오웬은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부잣집 아들 특유의 거만함을 뽐냈다. 리지테크 CEO의 아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기 전부터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신발 밑에 있는 물건처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가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심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카메라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망만 가득했던 불쌍한 아이였고 사물함에는 돈 한 푼으로 가득했습니다. 퇴학은 금세 찾아왔습니다. 졸업도 컬럼비아 대학교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저는 유망한 학생에서 따돌림 받는 학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웬 리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들, 그의 약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목을 매달아 자살할 밧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제 복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퇴학 심리 이틀 후 나는 마을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부모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고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은 이미 나를 얼룩처럼 지워버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고 할머니조차도 내가 정말 그랬는지 묻기 전에 망설였다. 할머니를 탓할 생각은 없었다. 거짓말은 편할 때 그렇게 빨리 퍼지는 법이다. 버스를 타고 다음 주인 아칸소로 가서 새롭게 시작했다.
중간 이름인 리드를 쓰고 온갖 자비를 했다. 설거지, 창고 정리, 건설업. 아무도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일만 한 게 아니었다. 공부도 했다.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정신을 잃을 때 나는 사업, 기술,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다. 대학 학비는 낼 수 없었지만 포럼, 공개 강연, 무료 온라인 강좌를 찾아 읽었다. 나는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경제학, 코딩, 마케팅, 벤처 캐피털 등 뭐든 다 해봤습니다. 오웬 리지는 제 미래를 앗아갔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학위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웬의 성공을 마치 사례 연구처럼 따라갔습니다. 그는 스탠퍼드에 입학했고 3학년 때 블링크페이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IT 업계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와이어드, 비즈니스 인사이더, 테크크런치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전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그의 성공에 대한 겸손함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드라이브에 개인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의 게시물 스크린샷, 팟캐스트 클립, 인터뷰,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영상까지. 저는 그를 스토킹한 게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언어를 구사해야 할 테니까요.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돈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초기 기술 투자 전문가 친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모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의 힘, 수표책을 든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웬의 자회사 중 하나가 투자자 모집과 함께 상장했습니다. 블링크페이의 주력 사업이 아니라 그는 이미 블링크페이의 대부분을 매각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뉴로코어라는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즉,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수했습니다. 주목받을 만큼은 했지만 주목을 끌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주식을 인수하고 익명으로 투자자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리 친구를 이사회에 임명했습니다. 오웬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저 얼굴 없는 또 다른 자본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아리 헤일이라는 남자를 전략 고문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나였다. 내 정체성은 너무나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구축되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아리 헤일은 합병, 기술 전환, 시장 혼란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오웬은 그는 나를 방했다. 심지어 첫 번째 가상 전략회의에서 악수까지 했다.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군.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폭력이 아니었다. 전략을 통해서였다. 그가 스스로 방해 공작을 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함정을 하나씩 깔기 시작했다. 하나씩.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웬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그가 방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했지만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만한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주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내부에서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CHEM이라는 직함으로 저는 뉴로코어에 전환점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하고 파괴적인 무언가 말입니다. 분기이사회에서 이를 제안했습니다. AI와 재무 예측 모델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는데 당시 시장 상황에선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위험은 높지만 보상은 낮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금처럼 팔았습니다. 저는 오웬이 거부할 수 없는 유행어를 사용했습니다. 혁명적, 확장 가능, 월가 진출 준비 완료.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그 말을 마구잡이로 받아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가 그 아이디어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처럼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죠. 심지어 링크드인에 자신의 비전이 어떻게 회사를 다시 한번 미래로 이끌었는지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했죠.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사회가 그에게 왜 실패했는지 묻는 동안 저는 편안히 앉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급 직원들과 미묘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익명 설문조사, 슬랙 백채널, 개인 이메일 체인을 통해 오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냐고요? 사기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웬은 고등학교 때처럼 여전히 독했습니다. 거만하고 무시무시하며 공은 위로, 책임은 아래로 돌리는 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몇몇 핵심 관리자들을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요, 컨설턴트를 통해서요. 다가오는 합병, 이 성사되자 더 나은 역할과 더 높은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합병은 없었다. 아직은. 그 부분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웬의 세상은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 달 후 AI 피벗이 출시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실패했다. 초기 고객들이 철수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졌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오웬은 유행어를 쓰고 엄선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이사회의 스파이에게 물어볼 만한 적절한 질문들을 모두 던져준 상태였다. 오웬, 유럽 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 2달 전 내부 위험 평가 메모는 어땠나? 이 제품은 왜 출시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나? 그는 허둥지둥했다. 인턴들을 탓했다. 타이밍을 탓했다. 공급망 역학을 탓했다.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거의. 회의가 끝날 무렵 나는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앞으로 회사에 더 명확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략적 책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몇 명이었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씨앗은 심어졌다. 오웬이 대중에게 드러난 피해를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진짜 기반, 즉 소유권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실 오웬은 더 이상 뉴로코어의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투자 라운드, 기업 공개, 그리고 주식 희석을 거치면서 그의 지배력은 위태로워졌다. 게다가 내 지주회사는 이미 3곳의 투자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직 51%는 아니었다. 하지만 거의 다 됐다. 위험할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방가쇠를 당길 수도 있었다.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고 그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균열을 보고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메시지였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평범한 봉투였다. 안에는 낡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 17살. 사건 발생 며칠 전 사물함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편지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오웬 리즈는 내 잿더미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렸으니까. 그리고 불꽃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한 번에 하나씩.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웬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그가 방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했지만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만한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주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내부에서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리 헤일이라는 직함으로 저는 뉴로코어의 전환점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하고 파괴적인 무언가 말입니다. 분기이사회에서 이를 제안했습니다. AI와 재무 예측 모델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는데 당시 시장 상황에선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위험은 높지만 보상은 낮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금처럼 팔았습니다. 저는 아웬이 거부할 수 없는 유행어를 사용했습니다. 혁명적, 확장 가능, 월가 진출 준비 완료.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그 말을 마구잡이로 받아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가 그 아이디어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처럼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죠. 심지어 링크드인에 자신의 비전이 어떻게 회사를 다시 한번 미래로 이끌었는지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했죠.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사회가 그에게 왜 실패했는지 묻는 동안 저는 편안히 앉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급 직원들과 미묘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익명 설문조사, 슬랙 백채널, 개인 이메일 체인을 통해 어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냐고요? 사기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웬은 고등학교 때처럼 여전히 독했습니다. 거만하고 무시무시하며 공은 위로, 책임은 아래로 돌리는 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몇몇 핵심 관리자들을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요, 컨설턴트를 통해서요. 다가오는 합병, 이 성사되자 더 나은 역할과 더 높은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합병은 없었다. 아직은. 그 부분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웬의 세상은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 달 후 AI 피벗이 출시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실패했다. 초기 고객들이 철수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졌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오웬은 유행어를 쓰고 엄선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이사회의 스파이에게 물어볼 만한 적절한 질문들을 모두 던져준 상태였다. 오웬, 유럽 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 2달 전 내부 위험 평가 메모는 어땠나? 이 제품은 왜 출시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나? 그는 허둥지둥했다. 인턴들을 탓했다.
타이밍을 탓했다. 공급망 역학을 탓했다.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거의. 회의가 끝날 무렵 나는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앞으로 회사에 더 명확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략적 책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몇 명이었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씨앗은 심어졌다. 오웬이 대중에게 드러난 피해를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진짜 기반, 즉 소유권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실 오웬은 더 이상 뉴로코어의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투자 라운드, 기업 공개, 그리고 주식 희석을 거치면서 그의 지배력은 위태로워졌다. 게다가 내 지주회사는 이미 세 곳의 투자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직 51%는 아니었다. 하지만 거의 다 됐다. 위험할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방가쇠를 당길 수도 있었다. 불신님 투표를 요구하고 그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균열을 보고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메시지였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평범한 봉투였다. 안에는 낡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 17살. 사건 발생 며칠 전 사물함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편지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오웬 리지는 내 잿더미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렸으니까. 그리고 불꽃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한 번에 하나씩 뉴로코어 본사 회의실은 매끈하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도시를 굽어보는 듯한 높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권력을 외치고 있었지만 오늘 그곳은 어웬 리지가 모든 것을 잃은 곳이 될 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채웠다. 법률 고문, 이사회 전체, 여러 고위 이해관계자, 심지어 내부 투명성을 위한 기록 보관 영상이라는 미명 아래 카메라맨까지. 오웬은 5분 늦게 들어왔다. 당황한 듯했지만 침착한 척 애썼다. 그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금이 갈 정도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빨리 끝내자. 그는 윤이 나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던지며 말했다. 나는 침묵을 지켰고 의장인 에모리 데이비스, 즉 나의 초기 침묵에 동맹 중 한 명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리지 씨, 에모리가 말을 시작했다. 이사회와 투자자 그룹의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전략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회사 실적뿐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 행동, 그리고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진심이에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범죄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웬. 하지만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니 테이블에 희미한 운걸거림이 퍼졌다. 그는 얼어붙었다. 숫자부터 시작하죠. 나는 준비해둔 슬라이드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AI 제품의 실패, 예측 실패,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전형적인 기업 분위기였지만 오웬의 공식 발표와 내부 메모 사이에는 군데군데 모순이 드러났다. 그는 비난을 피하려고 애쓰며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나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땀을 흘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주제와는 좀 어긋나네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다. 하지만 투명성에는 리더의 모든 역사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요? 고등학교 사물함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런 다음 법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이 나왔다. 한 10대 소년이 학교 복도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었다.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웬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쏘아붙였다.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말했다. 자기도 하지 않은 일로 퇴학당한 아이 이야기예요. 누군가 그의 사물함에 증거를 심어 놓았죠.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대학 진학, 친구, 존엄성까지.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럼 그날 복도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침묵. 오웬이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약간 말했다. 신뢰에 대해 말씀하시겠어요?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시겠어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요.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제 미래를 훔친 것처럼 그의 미래를 훔쳐갔어요. 기분이 바뀌었다. 한때 그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석에 앉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쳐다봤다. 에모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리지 씨,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오웬이 말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오해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제 사물함에 그런 걸 숨겨둔 건 아니죠. 내가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알아챘다. 인식.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당신은 그가 속삭였다. 마커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몇 이사들은 멍하니 뒤로 기대앉았다. 나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침묵이 필요 없는 말을 외치게 두었다. 그러자 에모리는 오웬이 CEO로서 듣게 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상황과 현재 찬성표의 다수를 고려하여 오웬 리지 씨를 임원직에서 즉시 해임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오웬은 분노에 차벌벌 떨며 일어섰다. 이럴 순 없어. 당신들은 실수하고 있어. 나도 일어서서 침착하게 재킷 단추를 채웠다. 아니, 오웬, 당신이 실수했어. 그때도, 지금도. 경비원이 들어왔다. 전문적이고 조용하며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오웬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게 던진 눈빛은 강철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였다. 그가 밖으로 끌려나가자 나는 칠판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실질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망령 없이. 다음 날 아침 나는 CEO의 사무실, 그의 옛 사무실에 홀로 서서 47층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피곤함 뿐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오웬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향수 냄새가 가구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책상 위 은판에 여전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가짜 미소, 거만한 웃음소리는 마치 내가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유령처럼 사무실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그래도 나는 앉았다. 이제 내 의자, 내 책상, 명판을 뒤집어 서랍에 넣고 살며시 닫았다.
그날 아침 이사회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허한 말들로 가득했다. 성실함 회복, 새로운 시작, 미래에 대한 기대.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주가만 오르면 누가 의자에 앉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썼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무엇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개인 드라이브에서 리치 도시의 파이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년간의 연구 자료, 증거, 기사, 증언, 심지어 어웬을 괴롭힘 혐의로 고발한 전 누로코어 인턴의 익명 편지까지 들어있었다. 그 편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총을 쏘지 않고도 그를 이겼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싶은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떠났는데도 나는 이기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아니었다. 복수는 잃은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그저 다른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뿐이다. 그래도 나는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느로콜에는 재정적으로, 평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I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오웬이 입힌 피해는 경영진 교체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뢰하는 사람들로 작은 작전실을 꾸렸습니다. 이사회의 첩자, 조용하지만 뛰어난 엔지니어 2명, 그리고 제품 책임자인 타샤린이라는 여자였는데 오웬이 결코 경청할 만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가 체스 말을 움직이는 유령이라고 들었어. 그녀는 팔짱을 끼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누군가 자존심 대신 두뇌로 회사를 운영해야 할 때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로코르의 대회 메시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재앙이었던 아이 제품을 폐기하고 진정한 혁신, 즉 단순한 유행이 아닌 목적이 있는 기술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신중하게 구성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은 기술 독재를 무너뜨린 미스터리한 인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느껴지는 감정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정의였다. 하지만 오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아니었다. 2주 후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 추적할 수 없는 이메일. 이름도 없고 영상 링크만 있었다. 클릭했다. 손에 들고 찍은 영상은 흔들렸다. 밤에 주차장에서 찍은 것 같았다. 카메라 밖에서 오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새로 고용한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봐. 오웬이 영상 속에서 말했다. 헤일이라는 사람이 진짜 누구든 간에 이 모든 게 불타버릴 때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엔지니어는 더듬거렸다. 글쎄요. 저는 그냥 코드만 썼을 뿐이에요. 오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그럼 그만 쓰세요. 아니면 베껴 쓰세요. 영상이 끊겼다. 그냥 그렇게. 그냥 위협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는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려 했다. 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우물에 독을 풀고 성냥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려고 했다. 더 심한 짓은 그는 잃을 게 없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빼앗으려 했다.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괴롭힘 신고를 하고 법률팀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웬은 결과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랬다. 그래서 나는 대신 전화를 들고 타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부 접근 로그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모든 IP 저장소를 잠가야 합니다. 외부 전송은 절대 안 됩니다. 부서 간 전송도 금지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도록 설득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뒤돌아본 남자는 퇴학당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커스 헤일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존재였다. 오웬이 만들어낸 무언가였다. 그리고 오웬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었다. 배신은 폭탄처럼 터지지는 않았다. 속삭임처럼 다가왔다. 조용하고 정밀하고 신중했다. 우리는 3일 후에 유출 사실을 발견했다. 제이 파텔이라는 중간 관리자급 시스템 설계자는 경력도 깨끗하고 재능도 있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타샤의 팀은 패턴을 발견했다. 이상한 로그인 시간,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어떤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와도 일치하지 않는 일련의 플래시 드라이브 다운로드였다. 제이는 몇 주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코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웬 리지. 내가 망신 주고 해체하고 회사의 DNA에서 지워버린 그 남자는 여전히 코드를 한 줄씩 훔쳐내며 자기 자신을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제이를 만났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는 밖에 있었다. 그는 긴장한 채 움찔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이 필요했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중얼거렸다. 해외에 가족이 있어. 엄마 투석 때문에. 나는 손을 들었다. 변명할 게 뭐가 있어.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이건 당신이 기업 파괴 공작을 시도하는 망신당한 전 CEO에게 회사 자산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법적으로는 간첩 행위지. 내가 너그럽게 대해줘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내가 말을 이었다. 그가 어떻게 당신에게 연락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연락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게 드러났다. 오웬은 뉴로코어 직원들, 대부분 젊은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신생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약속하고 샘플 작업을 대가로 현금을 제안했고 때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그는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미러 회사, 어쩌면 복수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누로코어의 취약점을 공격할 무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소름 돋게 하는 다른 말을 했다. 그가 말하길 네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제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굳어버렸다. 뭐라고 했어? 내 이름이 크리스 헤일이 아니라고 했어. 마커스 같은 거였다고. 네가 전과가 있다고. 네가 퇴학당했다고. 침묵.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웬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사업에서 나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 이제 내 평판을 망치려 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내가 신원을 숨기고 투자자 지분을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제의를 내쫓았다. 그에게 단단히 묶일 거라고, 문 밖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혼자 앉아 있었다. 졸업 앨범 사진이 있는 잠긴 서랍을 응시했다. 17살이었던 내 얼굴, 지워진 아이의 얼굴. 오웬이 전쟁을 원한다면 나는 체스를 그만둘 것이다. 초토화 작전을 펼칠 시간이었다. 나는 핵심 팀을 모았다. 타샤, 에모리, 그리고 펠릭스라는 믿음직한 사이버 보안 고문이었다. 오웬 리스지에 대한 전면 감시 추적을 시작하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등록된 모든 회사에 대해 추적을 시작하라. 지불 내역, IP 트래픽, 직원 동선을 추적하라. 타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냥을 나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둘게. 펠릭스가 몸을 기울였다. 우리가 온다는 걸 알 거야. 좋아. 내가 말했다. 그가 느끼게 해줘. 그들이 일을 시작하는 동안 나는 전화를 걸었다. 15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내 고등학교 진로 상담 선생님이었다. 그는 이제 은퇴해서 오리건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나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마커스 헤일입니다. 2007년에 퇴학당했습니다. 나 기억하세요? 침묵. 그러더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상황 설명, 사물함, 오웬. 그는 놀라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오웬 가족에게는 연줄이 있었어. 넌 없었잖아. 나는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학교의 조사 기록, 보관소 보고서였다. 기록의 모순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마침내 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찾아낼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마커스, 미안해. 전화를 끊고 몇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감정이 밀려왔다. 희망. 하지만 희망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 진실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 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참이었다. 이틀 후 아무런 표시도 없는 마닐라 봉투에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내 퇴학 보고서, 스캔본, 교직원 회의록, 그리고 내 옛 지도교사였던 다넬 선생님이 직접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는 이랬다. 마커스, 내 말이 맞았어. 보고서가 급하게 작성되었어. 징계위원회 서명은 없고 카슨 교장 선생님 서명만 있었어. 그리고 이런 것도 발견했지. 4페이지 참조. 다넬. 4페이지에는 사건 보고서 원본의 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쪽지 여백에는 서명을 거부했던 한 교사가 쓴 빨간 잉크 쪽지가 묻어 있었다. 명확한 증거 없음. 오웬 리지가 밀수품을 발견한 유일한 학생이라는 의심이 든다. 추가 검토를 권고한다.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17년, 17년 동안 거짓말쟁이, 문제야,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혀왔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었다. 너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너무 솔직해서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선생님이 휘갈겨 쓴 한 줄의 글귀였다. 증거였다. 증거가 있었다. 드디어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뉴로코어의 홍보 매니저인 로렌이 창백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마커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해냈어. 오웬이 기사를 냈지. 내 심장은 멎었다. 그가 내 과거를 언론에 유출했어. 네 실명을 사용하고 있어. 퇴학. 네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유령 회사 목록. 그게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어.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크리스 헤일은 진짜 누구인가? 뉴로코어 CEO의 비밀스러운 과거, 그리고 도용된 신분이 있다. 기사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내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다. 편집된 징계 보고서도 있었다. 심지어 지금의 내 얼굴을 옛 졸업 앨범 사진과 비교한 사진도 있었다. 그들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2007년에 실종된 문제 청소년과 나를 대조하고 있었다.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동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대부분은 아니었다. 사기. 그는 거짓말로 정상에 올랐다. 윤리 따위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숨겼다. 가명을 만들었다. 과거를 허울 좋은 회사, 대리인, 백지, 신탁에 묻었다. 오웬이 예측한 대로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CNBC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2시간 남았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자.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뭐? 우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자. 변호사도 없고 홍보 자료도 없다. 오직 진실만, 내 진실만. 그녀는 망설였다. 정말이야? 그 문을 열면 난 1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잠근 문 뒤에서 지냈어.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카메라 벽 앞에 섰다. 방은 기자, 블로거,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난 듯 보였다.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떤 이들은 한 방 얻어맞고 싶어 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제 이름은 마커스 헤일입니다. 직업 생활의 대부분을 크리스 헤일로 보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학교에서 부당하게 퇴학당한 후 이름을 바꿨습니다. 17살 때였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사건을 주도한 오웬 리지는 특권, 기만, 그리고 조종을 바탕으로 뉴로코어를 세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겠다고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날 사기꾼이라고 부르시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 리더십 아래 이 회사가 이룬 모든 성공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가 한 모든 거짓말은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짓말은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들어 올렸다. 이게 진실입니다. 17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중은 섬광, 손짓, 질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충격, 존경, 그리고 몇 번의 믿음. 그 후 에모리는 무대 뒤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목을 원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시도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이미 한 번 지워졌습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타샤가 한 문장의 문자를 보냈다.
펠릭스가 오웬의 스타트업을 추적했어. 서버를 찾았어. 나는 답장했다. 삭제해. 펠릭스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다. 오웬의 서버를 찾았습니다. 베를린의 위장회사 산하에 있었습니다. 해외 암호화가 되어 있었지만 백엔드 개발자 중 한 명이 접근 프로토콜을 해독했습니다. 그는 느로코어의 인프라를 줄줄이 복제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 아키텍처, 레거시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오웬은 저를 능가하는 혁신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자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펠릭스가 보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코드베이스 복제본 3주 전에 보관해 두었던 것과 똑같은 UI 프로토타입, 심지어 저희 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내부 디자인 문서까지. 오웬은 느로코어의 반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생충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멈추게 한 것은 그의 새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노바 브릿지. 15년 전 내 삶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제안했던 이름과 똑같았다. 꿈을 품은 어린아이였을 때, 퇴학당하기 전, 복수하기 전에 그 시절. 그는 그것도 훔쳐갔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CEO로서뿐만 아니라 오웬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묻어버린 그 소년으로서도. 타샤와 펠릭스는 그날 밤 작전실에 나와 함께 있었다. 불빛은 없었고 테이블 너머로 화면만 빛나고 있었다. 지도, 이름, 도표. 마치 디지털 전장 같았다. 우리에게 역풍을 일으키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펠릭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웃바운드 데이터를 가로차에서 서버 코어에 거짓 신호를 쏟아부을 수 있어.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챌 때쯤이면 그들의 준비 환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거야. 하지만 한 방이면 돼. 타샤가 덧붙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면 그는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좋아. 그가 느끼게 해줘. 새벽 3시 12분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서버가 꺼졌습니다. 4분 후 오웬의 개인 계정은 기술 포럼에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국의 방역, 귀엽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AI 제품군을 소개했습니다. 완전히 재구축되었고 윤리의식이 투철하며 공개 감사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블랙박스 알고리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기술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또 한 번.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배신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모리. 한때 나를 채용했던 사람. 나를 기계 속 유령이라고 불렀던 사람. 이사회 회의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던 사람. 오웬에게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을 흘린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실수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챘다. 번거로운 이메일 주소로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그와 나만 아는 느로코어 암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그를 마주쳤다. 경비는 없었다. 나와 그 둘뿐이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마커스, 당신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멈춰요. 이게 야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생존이에요. 내가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내 이름을 숨기려고요.
당신은 당신이 싸웠던 것과 같은 괴물이 됐어요. 그가 말했다. 단지 더 좋은 정장을 입었을 뿐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에모리의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물론 그가 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헤드라인도 없이, 홍보에 혼란도 없이. 나는 스포트라이트에 지쳤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그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오웬의 서버는 먼지로 뒤덮였다. 그의 스타트업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 에모리는 뉴로코어에서 조용히 해고되었다. 언론의 서커스도 스캔들도 없이 그저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끗해졌다. 공적으로는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다. 고등학교 퇴학을 기술 제국으로 만들었다. 폭군을 폭로하고 중상모략에서 살아남았다. 언론은 나를 구원 신화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비전 있는 약자, 재기의 왕 같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속은 나는 여전히 봉인된 서류에 사과조차 없는 17살 소년이었다. 그래서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달랐다. 편지는 평범한 흰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내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정확하고 거의 기계적인 필체로 쓰여 있었다. 마커스 헤일, 크리스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그냥 나였다. 안에는 타이핑으로 쓴 한 페이지짜리 쪽지가 있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기억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졸업한 이후로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었어. 응급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서명은 필요 없었다. 응급실 차은나 엘리 라미레즈. 내 가장 오랜 친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 우리 둘 다 오웬이 약을 씹는 걸 봤었다. 하지만 엘리는 말을 꺼내야 할 때 침묵을 지켰다. 그의 부모님은 영주권을 신청 중이었다. 학교 스캔들에 연루되면 모든 게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그래도 그 침묵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를 찾아냈다. 그는 포틀랜드에서 프리랜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익명의 클라이언트 포털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2분 만에 답장이 왔다. 날 찾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호손 외곽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끈적끈적한 부스와 리필 가능한 커피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지친 눈,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자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일어서서 나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안에는 찢어진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그가 제출하지 않은 원래 진술서였다. 그 내용은 이랬다. 오웬이 재킷에서 뭔가를 꺼내 마커스의 사물함에 넣는 걸 봤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는 노트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넘겼다. 별일 아냐.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야. 나는 오랫동안 노트를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바라보았다. 증언하고 싶은 거야? 공식 기록에 남기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돕고 싶어요. 당신은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정직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한 부분, 시궁창에서 기어 올라온 차갑고 단단한 부분이 그 쪽지를 던져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15년이나 늦었다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나의 다른 한 부분은 온갖 복수심과 분노에 파묻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완벽한 마무리. 나는 심호흡을 하고 쪽지를 접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는 말했다. 함께 만들어가죠. 뉴로코어에서 나는 엘리의 합류를 알리지 않았다. 그를 컨설턴트로 영입했다. 조용히, 뒤에서, 마치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세상은 내가 다음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책을 쓰고 있었다. 회고록. 허영심에 찬 프로젝트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화려한 작품은 아니었다. 대필 작가도 필터도 없었다. 그냥 나였다. 내 이름, 내 실수, 내 전쟁. 제목은 지워지다. 자신의 이름을 만든 소년. 한 가지 조건해 출판할 계획이었다. 오웬 리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그에게 마지막 한 수, 마지막 수완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그랬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그랬다. 노바브리지 폐쇄 3주 후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암호화되었다. 익명, 한 줄짜리 편지였다. 나를 만나자. 마지막으로 중립지대에서 카메라도 없고 경비도 없다. 첨부된 사진에는 장소가 적혀 있었다. 마린 카운티에 있는 낡고 셔터가 내린 천문대였는데 우리가 학교 소풍을 갈 때마다 가던 곳이었다. 타샤와 펠릭스에게 보여주었다. 둘 다 고개를 저었다. 미끼야, 펠릭스가 말했다. 널 뭔가 합법적인 일에 끌어들이려는 거야. 아니면 더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타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커스, 넌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나는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내 안의 어린아이가 이게 뭔지 알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마주쳐야 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갈게. 전망대는 언덕 꼭대기에 잊혀진 해골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돔은 녹슬었고 주차장은 갈라졌으며 잡초는 콘크리트를 뚫고 나왔다. 공기는 소나무와 금속 냄새가 났다. 멀리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지만 여기는 고요했다. 오웬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맞춤형 검은색 코트를 입고 돌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마치 향수 광고에서 막 나온 듯 머리카락에 바람이 스쳤다. 그는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인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숨겨진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네가 왔어.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꼭 봐야겠어. 내가 대답했다. 네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봐. 그는 빙그레 웃었다. 여전히 극적이군. 아니,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지쳐 보였다. 두렵지도 않았고 의기양양하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을 뿐이었다. 이건 함정이 아니야, 마커스. 그가 말했다. 덤불 속에 숨은 언론도 없고 협박 USB도 없어. 난 이기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모든 걸 앗아갔으니까. 그리고 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이해해야 했어. 지는 게. 내가 내게 준 감정 말이야. 그때 말이야. 나는 팔짱을 꼈다. 끝맺음을 원해. 내가 널 두드리고 우리가 비겼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이게 다야. 아니,
그가 말했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널 미워서 한 게 아니야. 널 무서워서 한 거야.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네가 진짜 위협이었어. 아이디어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 모두가 널 좋아했어. 선생님, 학생들, 심지어 아빠까지도. 아빠는 마커스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 난 참을 수 없었어.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네가 사라지도록 만들었지. 거짓말 한 번, 약 한 병, 퇴학 한 번, 간단해.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자존심이 경쟁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웃음도 비웃음도 없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게 승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 내 손이 주먹을 쥐는 게 느껴졌다. 원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더 거세게 휘몰아쳤다. 아래 나무들은 마치 듣고 싶어 하는 듯 몸을 숙였다. 뭔가 우스운 거 알아. 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이기고 있었어. 그런데도 졌지. 돈, 권력, 깨끗한 기록 등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나는 더 큰 것을 만들어냈잖아.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야? 그는 난간에서 물러섰다. 내가 무너지고 네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난 단지 첫 번째 적일 뿐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네가 시스템이고 네가 제국이야. 나는 침묵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부패한 정책 때문에 퇴학당하는 모든 아이들, 묻히는 모든 내부 고발자, 사람들을 데이터 포인트보다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알고리즘. 이제 그게 내 세상이야, 마커스. 넌 그냥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싸우던 존재가 된 거야. 아팠다. 예상보다 더. 하지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난 아직도 지워지는 게 어떤 건지 기억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뉴로코어를 만든 건 다른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난 그걸 잊지 않았어. 잊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지금 다 불태워버리지 않는 한. 무슨 소리야? 그는 코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플래시 드라이브였다. 여기 내 마지막 노바브리지 코드가 있어. 네가 개발하지도 않은 게 들어있어. 알고리즘이 인간 행동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자폭하는 AI 윤리 엔진이지. 스스로 감사를 하지. 내 제국을 정직하게 유지해 줄 거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널 잡으러 올 테니까. 나처럼은 아니야. 더 심하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사이의 돌턱에 코드를 올려놓고 돌아섰다. 복수는 했어, 마커스. 그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 그러고는 언덕 아래로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바다가 포효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바람에 차갑게 고요히 멈춰 있었다. 천문대 돔에 낡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희미하게 빛났다. 10대도 CEO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 무언가.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해가 뜰 때까지 운전했다. 주머니 속 플래시 드라이브는 마치 살아있는 수류탄 같았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거울 같았다. 내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해는 오랫동안 내 악당이었다.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악당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뉴로코어에서는 팀원들이 축하하고 있었다.
타샤는 2건의 대형 계약을 따냈다. 펠릭스는 뉴로체인 플랫폼을 최적화하여 지연 시간을 30% 줄였다. 투자자들은 흥분하고 있었다. 회사는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손에 플래시 드라이브에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었다. 나는 집 서버실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필연적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엔진 소리 같았다. 오웬의 윤리 엔진은 정말 훌륭했다. 그것은 AI의 행동을 단순히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했다. 만약 우리의 신경 예측 시스템이 사람들을 중독성 패턴이나 감정 조작으로 유도한다면 모든 노드가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의도된 바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광고 전환 최적화도, 무음 감정 추적 모듈 사용도,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의 절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드라이브를 오랫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신경보호 기능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내 손가락은 맴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제국을 파괴할 의향이 있었을까요? 내가 변한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얘를 클릭했습니다. 시스템은 AI 코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로코어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2분 후 펠릭스가 전화를 했습니다. 마커스, 대체 무슨 일이야? 시스템에서 광고 모듈을 삭제하고 있어.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실행해. 새로운 감사 프로토콜의 일부야. 더 이상 타협할 필요는 없어. 그는 망설였다. 정말? 그래. 내가 말했다. 1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마커스 헤일이 된 기분이었다. 유령도 아니고 CEO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에게 2번째 기회를 마땅히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3일 후 연방기술윤리위원회가 뉴로코어의 내부 변경 사항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소문이 새어나간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군가 내가 파괴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샤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 일로 우리는 공영에 처하게 됐어, 마커스. 애초에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는지 묻게 될 거야. 묻게 두세요. 내가 말했다. 진실을 말해야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통제력이라고 항상 말했잖아. 정말 포기해도 괜찮겠어?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통제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는 정직함이 나를 이끌어줄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야.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 우리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나는 카메라 벽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떤 기술 CEO도 하지 않는 말을 했다. 우리 시스템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익성이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영원히요. 그들의 반응은 분열적이었다. 기술 매체들은 이를 새로운 AI 표준의 탄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주가는 18% 하락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내 편지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15년 전 나를 퇴학시켰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기록을 공식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징계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회복되었습니다. 원본 편지 사본이 첨부되었는데 지금은 취소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라면 어디에나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출력해서 액자에 넣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서버실에 내가 처음으로 뉴로코어 아키텍처를 스케치한 것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때는 노트에 상자와 화살표만 그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옛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보기 흉했습니다. 나는 마치 유령이 발걸음을 되짚어 가는 듯 복도를 걸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저 정장을 입은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오웬이 나를 가두려고 썼던 낡은 사물함을 찾았다. 문에 새로운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다. 새로운 낙서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을 만지며 속삭였다. 넌 이기지 못했어. 오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다. 과거의 이야기에 나를 지우려던 모든 힘에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묻혔다고 생각했다. 발굴되고 조사되고 마침내 안식에 들었다고. 그런데 마치 우주가 침묵을 견딜 수 없는 듯 내 개인 웹사이트의 연락처 페이지로 메시지가 왔다. 제목도 발신자도 없었다. 딱 한 줄이었다.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모든 게 시작된 곳에서 만나자. 첨부된 사진 한 장. 내 고등학교 교직원 주차장이었다. 구도를 짚어봤다. 벤치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진의 흐릿한 구석에 나를 얼어붙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 진로 상담 선생님, 블레이크 선생님. 그날 나를 사무실로 불렀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내 사물함에서 마약을 발견했어. 퇴학이야. 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였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따뜻한 마음도 없었다. 그저 절차일 뿐이었다. 그는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몇 년 동안 지우려 애썼던 그날, 그 배경 소음처럼 10년 넘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학교로 돌아왔다. 벽돌담 위로 석양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교직원 벤치는 변함이 없었다. 블레이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허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여전히 싸구려 블레이저 차림에 지친 자세였다.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마커스. 그가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악수했다. 내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앉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깃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사과해야 할 것 같군. 하지만 널 여기로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설명을 듣고 싶었다. 자네를 퇴학시키라는 말을 들었네. 그가 말했다. 말로만 했지 부탁한 건 아니었어. 자세한 건 몰랐지. 증거가 있고 거부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라는 것만 알았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물었다. 그는 망설였다. 오웬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 리지 가문이었어. 그의 아버지 말이야. 물론이지. 레너드 리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당시 그는 주교육위원이었다. 부유하고 인맥이 두터웠고 손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자네를 그냥 내쫓으려 한 게 아니었네. 블레이크 씨가 말을 이었다. 학업 기록을 말소하고 싶어 했지. 장학금도 취소하고 싶어 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싶어 했지. 왜? 카운티 스템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오웬은 못 받았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미래를 지워버렸다는 말인가. 블레이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엉뚱한 우편 번호를 쓰는 사람에게 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가슴에 주먹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단순히 부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장학금, 직함, 자존심.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따라갔죠. 난 겁쟁이였어.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멈출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하지만 입을 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의 죄책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왜 하필 지금이냐? 그는 코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마닐라 봉투였다. 두껍고 무거웠다. 난 모든 걸 다 간직했어. 그가 말했다. 이메일, 메모, 몰래 조작한 증거, 보고서 사본, 심지어 자네를 퇴학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회의 녹음 파일까지. 나는 그것을 응시했다. 그는 그것을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지 오래야. 그가 말했다. 증언하고 싶어. 모든 걸 말할 거야. 기록에 남기고.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다. 모든 게 거기에 있었다. 내 퇴학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제도적인 처사였다. 블레이크 씨가 일어섰다. 이걸로 이미 일어난 일이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쩌면 마침내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그는 걸어갔다. 나는 그 봉투를 든 채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리지 가문을 무너뜨릴 힘이 내게 있었다. 오웬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유산을. 만약 내가 이걸 공개한다면 그가 취득한 모든 학위, 그가 맡았던 모든 직책, 그가 맡았던 모든 이사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건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걸려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누로코르에 다시 관심이 쏠릴 것이다. 나에게도, 내가 방금 재건한 모든 것에도, 그리고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직원, 파트너, 투자자들이 이 사태의 여파에 휘말릴 것이다. 타샤에게 전화했다. 타샤는 받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엘리에게 전화했다.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엘리가 받았다. 지금 당장 와줘. 내가 말했다. 1시간 후 우리는 내 사무실에 있었고 봉투는 서로 열려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엘리는 조용히 앉아 문서를 읽고 오디오 파일을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엘리는 고개를 들었다. 해. 그가 말했다. 불태워버려. 나는 망설였다. 엘리는 덧붙였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지으려는 다음 아이를 위해서야. 그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 악순환을 멈추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봉투를 3곳에 동시에 보냈다. 내가 신뢰하는 더 버지의 탐사 전문 기자, 기술 윤리 개혁을 주도하는 상원 의원, 내 변호사에게 정보 유출 직후 내 성명을 게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초토화 작전이었다. 이번 일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답변은 즉각적이었다. 전고가 되자 해시태그 리지 스캔들이 모든 플랫폼에서 인기 급상승을 기록했다. 기사는 폭탄처럼 쏟아졌다. 실리콘밸리의 황금 같은 아들. 오웬 리지의 가족이 어떻게 10대의 미래를 파괴하고 자신의 미래를 건설했는가. 그들은 오디오의 발췌본을 공개했다. 레너드 리지가 이사회 회의에서 이스트 리지 출신의 공립학교 학생이 상을 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물함이 깨끗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한 내용이었다. 인터넷은 핵전쟁으로 번졌다. 48시간 만에 오웬은 노바브리지 이사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 건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주교육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수년간 리지 연계 장학금에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증언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타샤는 처음에 격분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등의 관역을 그렸잖아요. 그녀는 제 사무실에서 눈이 번뜩이는 채로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복수심? 아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기회였죠. 저는 그들이 지워버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너무 몰아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사람입니다. 펠릭스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사회조차도 몇 차례의 격렬한 통화 끝에 스캔들을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바꾸는 홍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뉴로코어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고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환매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의회 청문회는 초현실적이었다. 나는 형광등 아래 나무 테이블 뒤에 서서 12명의 상원 의원들 앞에 섰다. 내 뒤에는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눈부신 대중의 시선이 있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기록에 새겨 넣었다. 마커스 헤일, 뉴로코어 시스템주의 설립자 겸 CEO, 이스트리지 고등학교 졸업생, 2009년 부당하게 퇴학당함. 자, 시작해도 돼.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거짓말들, 함정들,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보낸 세월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내 희생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만든 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증거 사본을 건넸다. 오웬의 아버지는 다음 날 소환장을 받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뉴로코어는 새로운 운동의 얼굴이 되었다. 바로 책임감 있는 AI였다. 우리가 설치한 윤리 엔진은 복제되었고 채택되었고 새로운 근본 위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 마커스 헤일, 퇴학당한 아이, 망가진 시스템의 유령이 대통령 기술자문위원회에 임명되었다. 경고의 의미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다. 오해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받았다. 이메일로 보낸 것도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니었다. 직접 전달된 것이었다. 네가 이겼다. 그들은 아버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있다. 하지만 널 미워하지 않는다. 결국 너는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진짜 존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게임은 없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것만, 마지막 진실 하나.
네 사물함에 약을 심은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냥 두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엘리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5번이나 다시 읽었다. 엘리? 내 가장 오랜 친구?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친구? 그가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오세요. 라고만 했다. 15분 후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낡은 후드티를 입고 나타났다. 증언 때문에 온 거야? 그가 물었다. 리지의 중상모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알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그 약에 대해서 말이야. 그는 얼어붙었다. 그게 바로 그 증거였다. 엘리, 그는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응, 알고 있었어. 속이 뒤집혔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었다. 네가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넌 내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잖아. 몇 년 동안 멈추려고 했어. 그가 재빨리 말했다. 오웬에게 따져 물었어. 교장 선생님한테 가겠다고 협박도 했지. 하지만 그의 아빠는 이미 10걸음 앞서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널 더 깊이 끌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이제 떨고 있었다. 넌 내 동생이었지, 엘리.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17살이었지. 겁에 질렸어. 널 실망시켰어.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내가 한 모든 일들, 충성심, 긴밤, 위험, 모두 너에게 빚졌기 때문에 한 거야. 그리고 널 믿었기 때문이야.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혼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직접 해볼게요. 엘리와 나는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일했다. 필요한 소식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한때 흔들리지 않았던 신뢰의 리듬이 깨졌다. 어쩌면 그게 공평한 일일지도 모른다. 배신 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재설정이 아니라 재건일지도 모른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이상했다. 내가 이겼다. 리지 가문의 이름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레너드 리지는 자신이 몸담았던 모든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그의 로비 회사는 해체되었다. 그리고 오웬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오리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마치 유령처럼, 나처럼. 반면 뉴로코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윤리 엔진은 이제 5개 주에서 의무화되었다. 타샤는 국제 표준에 대한 컨설팅을 논의 중이었다. 투자자들은 우리 브랜드를 마치 복음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는 와이어드 표지 모델로 제의를 받았다. AI 글로벌 서밋 기조연설, 전국 교육위원회 위원직. 결국 그 공백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상도, 어떤 헤드라인도, 어떤 위원회 임명도 17살 때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학금뿐만이 아니었다.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었다. 내 순수함도.
공정함은 보장된다는 믿음. 그 노고는 언제나 보상받았다. 정의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얻는다는 믿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서밋 기조연설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학교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다. 나는 작은 팀을 이끌었다. 윤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장한 인턴 몇 명이었다. 우리는 사회적 이동성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사물함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약이 발견된 곳이죠.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제가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냈을 때 제가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본사 사무실이었죠. 그들은 어머니께 전화해서 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는데 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아니라 명료한 목소리로. 이곳은 펜이 없으면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낼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AI 글로벌 서밋에 참석한 사람들 앞 무대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 시어, 정책 이반자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밝았다.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망가진 시스템에 대해. 강자만 편애하고 나머지는 없애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대해. 나는 그들에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퇴학당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라지기를 거부했는지. 복수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아무도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의미해야 했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야 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갔다. 혼자였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엘리였다.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열어봐. 안에는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글씨는 다음과 같았다.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네가 되찾은 미래를 위하여.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 그래, 그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나서서 말하고 싶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직 상처받았다. 하지만 어쩌면 다시 믿기 시작한 것 같다. 몇 주 후 이스트리지 고등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다.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커스 헤일 회복력 상. 부당하게 처벌받고 오해받고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사명 선언문을 써달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짧게 썼다. 그들이 너를 정의하게 두지 마. 이야기를 다시 써.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복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결론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확했다. 결착점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게 바로 정의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복수하지 않는 것, 하지만 자유로워지는 것,